새벽 5시 아들 집 앞 계단에 놓인 빨간 봉투를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독촉장이었어요. 김민수 앞으로 온 대출 연체 통지서. 금액은 무려 5천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검소하던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런 큰 돈을 빌리고 그것도 갚지 못해 독촉장을 받게 된 걸까요? 오늘 저는 며느리를 고소합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실 이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그저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아들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아이가 드디어 짝을 만났다며 기뻐했으니까요. 엄마, 소라라는 여자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민수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징후들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말았죠. 상견례가 취소된 것도, 결혼식에 신부 측 하객이 고작 3명뿐이었던 것도. 그러나 결혼 후 민수는 달라졌습니다. 전화는 짧아졌고 목소리는 늘 피곤한 듯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돈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엄마, 요즘 과외 시작했어요. 과외. 너 과외 싫어했잖니? 그냥 용돈 벌려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혼하면 돈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아들 집에 갔을 때 저는 이상한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냉장고엔 제가 가져다 준 밑반찬 대신 값비싼 음식 재료들이 가득했고 거실엔 신상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거 언제 샀어? 소라가 좋아해서요. 민수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소라가 좋아해서, 소라가 원해서, 소라가 필요해서.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산대에 서서 손님에게 잔돈을 건네는 내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 진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라의 전 남자친구라는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혹시 민수 씨 가족 되시나요? 그는 자신을 진호라고 소개하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이 된 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민수가 7살 때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곁을 떠나고 혼자서 아들을 키워왔어요. 그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오후에는 분식집에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부어 올랐지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민수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한 번도 뭘 사달라고 조르지 않았고 오직 공부만 했거든요. 친구들과 놀러 다니지도 않고 연애도 안 하고요. 민수야,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지 않아? 괜찮아요, 엄마. 저는 공부하는 게 좋아요. 중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성적이 워낙 좋았거든요. 그렇게 공부만 하던 민수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민수는 대학에서도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고 드디어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엄마, 이제 엄마 고생 끝났어요. 제가 효도할게요. 저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민수는 정말 순수한 아이였어요. 오직 공부만 하면서 자랐거든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사람을 의심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 엄마,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이름은 이소라.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드디어 사랑을 만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아들과 저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걸요. 몇 일 후 민수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저는 설레기까지 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수라 데려올게요.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뭘 좋아하는지 물어봐. 엄마가 다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정성껏 준비했어요. 갈비찜에 잡채, 전까지 부쳐가면서요. 미래 며느리를 처음 만나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소라를 보는 순간 뭔가 어색했어요. 너무 화려했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꾸며져 있는데 우리 민수 같은 순박한 아이와는 정말 안 어울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소라라고 해요. 그래, 소라야, 어서 와. 인사는 정중했지만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었어요. 눈빛이 차갑다고 해야 할까요?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이런 준비까지 해주시고 감사해요. 이 정도 가지고 뭘. 우리 민수 여자친구인데 당연하지. 그런데 소라가 음식을 별로 안 먹더라고요. 젓가락질만 하고 있었어요. 소라야, 입에 안 맞아? 짜나? 아니에요, 어머님. 맛있어요. 그런데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안 그래도 마른 몸에 뭘 더 빼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민수가 옆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수라 정말 예쁘죠? 회사에서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미인이에요. 그래, 예쁘네. 하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화장이 너무 진했고 옷차림도 첫 인사치고는 너무 화려했거든요. 소라야,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어머님,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셔서요.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어머,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저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요. 그럼 다른 가족은 없고 형제 자매나? 네, 저 혼자예요. 친척들도 연락 안 하고 지내요.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래서 소라가 더 대단한 거예요. 혼자서 이렇게 씩씩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완벽한 고아 설정 같았거든요. 며칠 후에 상견례 얘기가 나왔어요. 소라야, 상견례는 언제 할까? 다른 보호자분이나 어른이 계시면. 어머님, 저 혼자라서 상견례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조촐하게 결혼식만 올렸으면 해요. 그래도 어른 한 분 정도는. 정말 없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민수가 소라를 감싸더라고요. 엄마, 소라 사정이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결국 상견례는 취소됐어요. 뭔가 찜찜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결혼식 날이 더 기가 막혔어요. 신부 쪽 하객이 고작 3명이었어요. 회사 동료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색해 보였어요. 서로 잘 모르는 사이 같더라고요. 소라야, 더 오실 분들은 없어? 어머님, 저 원래 사람들하고 깊게 지내는 편이 아니에요. 신랑 쪽은 제 친구들, 민수 직장 동료들로 가득했는데 신부 쪽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하객들도 다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신부 가족은 정말 없나? 좀 이상한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뭔가 개운하지 않았어요. 신혼집은 민수가 전세로 구한 아파트였어요. 한 달 후에 처음 가봤는데 그때부터 더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명품 구두들이었어요. 가격이 꽤 나갈 것 같은 것들이 여러 켤레 놓여 있더라고요. 소라야, 구두 많네. 아, 내 결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결혼 선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어요. 가족도 친구도 별로 없다던 사람이 누구한테 이런 비싼 선물을 받았을까요? 거실에 들어가니 더 놀랐어요. 명품 핸드백이 소파에 놓여 있었거든요. 브랜드는 잘 몰라도 비싸 보이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이 가방도 선물? 네, 어머님. 부엌에는 비싸 보이는 와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한 병에 몇십만 원은 할 것 같은 것들이요. 이런 와인은 언제 샀어? 민수 오빠가 사준 거예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우리 민수가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돈을 함부로 쓰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화장대를 보니 명품 화장품들이 줄줄이 놓여 있었어요. 이런 걸 다 언제 샀을까요? 소라야, 화장품도 많네. 오빠가 예쁘게 꾸미라고 사줬어요. 하지만 민수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소라가 제 음식에 대해 평을 했어요. 어머님, 음식이 조금 짜네요. 짜. 민수는 어릴 때부터 내 음식 짜다고 한 적 없는데? 요즘 사람들은 저염식을 선호해요. 건강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은 저의 요리 솜씨를 다들 칭찬을 했었는데 그런 저한테 짜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혔지만 참았어요. 민수도 예전처럼 제 음식을 맛있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민수야, 맛 없어? 아니에요, 엄마. 맛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잘 먹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다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비싼 것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민수의 변한 모습도 신경 쓰였어요. 예전에는 제 음식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됐어요. 뭔가 소라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정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민수가 전화할 때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거든요. 예전에는 회사 얘기를 재미있게 해줬는데 이제는 대답이 짧고 성의 없었어요. 민수야,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 아, 네. 좀 바빠요. 목소리가 힘이 없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예전 같으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지, 상사는 어떤지, 동료들과는 잘 지내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자세히 해줬을 텐데요.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민수가 갑자기 부업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엄마, 저 요즘 과외 시작했어요. 과외, 갑자기 왜? 그냥 용돈 벌려고요. 민수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에는 더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 저 편의점 야간 알바도 시작했어요. 뭐라고? 편의점 알바? 네. 과외 끝나고 시간이 남아서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과외에 편의점 알바까지 한다고요?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이나 일하겠다는 건지 몸이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더구나 민수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한 편이었거든요. 민수야, 너 무슨 일 있어? 몸이 견딜 수 있겠어? 괜찮아요, 엄마. 젊을 때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힘이 없고 뭔가 억지로 자신을 다그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 같았달까요? 며칠 후 밤늦게 약국에 갈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동네 편의점을 지나게 됐는데 유리창 너머로 민수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기업 사원인 내 아들이
밤 11시에 편의점 계산대에 서서 손님들 계산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고 표정도 우울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애써서 키운 아들이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들어가서 뭐라고 말할까 하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괜히 아들 자존심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정말 아팠어요. 다음 날 바로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어제 편의점에서 널 봤어. 엄마가 봤어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들키면 안 될 일을 들킨 것처럼요. 민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까지 일해야 해? 엄마,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돈 좀 더 벌려고요. 돈을 왜 그렇게 많이 벌어야 하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하지만 민수는 계속 둘러댔어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려고 이런 막연한 대답만 할 뿐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주말에 민수 집에 갔어요. 뭔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를 알아야겠다고요. 소라가 문을 열어줬는데 예전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래도 애교 있게 굴었는데 이제는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도 않더라고요.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민수 좀 보러 왔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오빠는 괜찮아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거실에 들어가니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소라가 급하게 치우려고 하는 걸 보니 더 의심스러웠어요. 무슨 서류길래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얼핏 본 건 카드 명세서 같았어요. 그것도 금액이 상당히 큰 것 같았거든요. 몇십만 원 단위의 결제 내역들이 줄줄이 적혀 있더라고요. 민수가 들어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요즘 카드 많이 써? 그러니까 민수가 깜짝 놀라면서 소라를 봤어요. 마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지시를 받으려는 것처럼요. 그냥 평소처럼요. 평소처럼? 그럼 한 달에 얼마나 써? 엄마! 왜 그런 것까지 물어봐요? 민수가 짜증을 내는 건 정말 처음 봤어요. 여태 저한테 짜증낸 적이 없던 아이가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소라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소라야, 그런데 민수가 왜 알바까지 해야 하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열심히 사는 거죠. 하지만 뭔가 핑계 같았어요. 그때 민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왔어요. 민수가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얘지는 게 보였어요. 손도 살짝 떨리고 있었고요. 무슨 문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았어요. 민수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소라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소라야,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왜 이렇게 힘들어해? 알바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소라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있어요. 저축. 그럼 민수 월급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생활비로 쓰죠.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무리 물가가 비싸다고 해도 대기업 신입사원 월급으로 못 살 정도는 아닌데 왜 알바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민수가 돌아왔을 때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민수야, 너 월급 관리 누가 해? 그게 왜 중요해요? 중요하지. 엄마가 애써 키운 아들인데 궁금할 수도 있잖아. 민수가 또 소라를 봤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자기 월급 관리를 누가 하는지도 엄마한테 말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소라가 해요. 소라가 경제관념이 저보다 좋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확신이 섰어요. 소라가 민수의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거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화가 났어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한데 민수는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소라는 계속 핑계만 대더라고요. 며칠 후에 민수 직장 동료인 진호한테 연락해 봤어요. 혹시 회사에서 민수가 어떤지 알아보려고요. 진호야, 우리 민수 요즘 어때? 안녕하세요, 이모. 안 그래도 제가 한번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전화 주셨네요. 민수 형, 요즘 정말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점심 같이 먹자고 해도 돈 아껴야 한다고 하고 회식도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항상 피곤해 보여요. 진호의 말을 들으니 더 확신이 섰어요. 회사 동료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라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모, 한 번은 민수 형이 전화 받는 걸 봤는데 분명 형수님 같은데 목소리가 떨리면서 알겠다고만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뭔가 다그침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소라가 우리 민수를 다그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소라가 민수를 완전히 조종하고 있다는 거요. 경제권을 장악하고 돈이 부족하면 알바까지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의심과 정황만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토요일 오후에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소라를 보게 됐거든요. 명동 한복판에서 쇼핑백을 한아름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소라였어요. 그런데 모습이 완전히 달랐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고 한 손에는 명품 가방, 다른 손에는 명품 쇼핑백들을 들고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 서너 명이 함께 있었는데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이게 가족도 친구도 없다던 사람의 모습인가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뭔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소라가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혼자 사는 외로운 여자였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들이 들어간 곳은 백화점 명품관이었어요. 저는 평생 들어가 본 적도 없는 매장들이었거든요. 소라는 마치 단골 손님인 양 자연스럽게 들어가더라고요. 1시간 정도 후에 나올 때는 쇼핑백이 더 늘어나 있었어요. 몇백만 원어치는 샀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바로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한 끼에 몇십만 원은 할 것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민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 소라는 이렇게 호화롭게 지내고 있다니요.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혹시 민수가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주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소라가 한다던 간헐적인 일로는 절대 저런 생활을 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더구나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창업 준비를 하는 사람이 저렇게 돈을 펑펑 쓸 수 있을까요? 며칠 후에 민수 집에 갔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려고 마음먹었거든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 같았어요. 소라는 집에서도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비싸 보이는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고 손톱도 새로 받았더라고요. 젤 네일에 큐빅까지 박아놓은 걸 보니 한 번에 몇십만 원은 들었을 것 같았어요. 거실을 둘러보니 또 새로운 명품들이 보였어요. 지난번에 없던 명품 핸드백이 소파에 놓여 있었고 신발장에는 명품 하이힐도 있었어요. 한 켤레에 몇백만 원씩 하는 것들이었거든요.
부엌에 가보니 더 황당했어요. 수입 와인이 더 늘어나 있었고 송이버섯이며 비싼 한우까지 가득했어요. 한 번 장 보는데 몇십만 원은 쓴 것 같았어요. 화장대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명품 화장품들이 진열장처럼 줄줄이 놓여 있더라고요. 이런 걸 다 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을까요? 소라야, 네일 새로 했네. 네, 어제 받았어요. 예쁘다. 얼마나 했어? 그냥 평소처럼요. 평소처럼이라는 말이 신경 쓰였어요. 평소에도 이런 비싼 네일 아트를 자주 받는다는 뜻인가요? 소라야, 새로 산 거야? 명품 가방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네, 필요해서요. 필요해서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고요? 이미 명품 가방이 여러 개 있는데도요? 비쌌겠다.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더 의심스러웠어요. 누구한테는 괜찮을 수 있는 금액일까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민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모습이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옷은 낡아서 색이 바랬고 구두도 해져 있었어요. 얼굴은 피곤에 찌들어 있었고 어깨도 처져 있었어요. 같은 집에 사는 부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싶었어요. 옷장 문이 열려 있는 걸 우연히 봤는데 민수 쪽 옷들은 정말 초라했어요. 낡은 셔츠 몇 벌과 바지 몇 개가 전부였어요. 반면 소라 쪽은 옷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었고 다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민수야, 많이 피곤해 보인다. 네, 좀 피곤해요. 새 옷 좀 사야 되지 않겠니? 너무 낡았잖아. 괜찮아요, 엄마. 아직 입을만 해요. 하지만 정말 민망할 정도로 낡아 보였어요. 대기업 사원이 입기에는 너무 초라했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소라야, 요즘 쇼핑 자주 하는 것 같던데. 그런가요? 응,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이네. 필요한 거 조금씩 사는 거예요. 조금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아 보였어요. 명품들만 해도 몇 천만 원어치는 될 것 같았거든요. 민수는 새 옷 안 사? 민수가 소라를 봤어요. 또 그 눈치 보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엄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좋은 회사 다니는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때 소라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옷은 나중에 사면 돼요. 지금은 다른 게 우선이라서요. 다른 게? 뭐가 우선인데? 저축이요. 미래를 위해서 돈을 아껴야죠. 저축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명품을 사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럼 소라 옷은 저축하고 상관없어? 제 옷은 제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너도 돈을 벌어? 소라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간헐적으로 일을 해서요. 간헐적인 일로 명품을 살 수 있을까요? 더구나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쓰는 것 같았는데요. 무슨 일을 해? 온라인으로 하는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뭔데? 그냥 이것저것이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창업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거야? 민수와 소라가 서로 눈치를 봤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소라의 대답이 차갑더라고요. 창업이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금 계획은 세웠어? 어머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 말투가 정말 싸늘했어요.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 아니었거든요. 소라야, 내가 걱정돼서 묻는 건데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간섭은 하지 마세요. 간섭이라는 말을 또 하더라고요. 점점 노골적으로 저를 배척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당황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소라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소라야,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저희 부부 일에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관여? 내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걱정하는 게 관여야?
오빠가 힘들어한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뻔뻔하더라고요. 민수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민수 봐. 얼마나 말랐는데. 피곤에 찌들어 있고. 그건 오빠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알바까지 하는 거야? 어머님은 정말 모르시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만해요! 소라야, 너도 그만해! 왜 이래요, 둘 다! 하지만 소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빠, 어머님한테 확실히 말씀드려요. 저희 돈 관리는 제가 하고 있고, 제가 쓰는 돈도 다 계획이 있어서 쓰는 거라고. 내가 쓰는 돈,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제 돈이에요. 제 돈은 제가 알아서 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민수가 번 돈을 자기 돈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돈, 민수가 번 돈 아니야? 저희 부부 돈이니까 제 돈이기도 하죠. 어머님이 참견할 일이 아니에요. 부부 돈이면 민수도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민수는 낡은 옷 입고 있는데 너만 명품 사? 어머님, 저희 가정일에 왜 이렇게 간섭하세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 잤어요. 소라의 차갑고 당당한 태도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특히 제 돈은 제가 알아서 씁니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그건 분명히 민수 돈인데 말이에요. 그때 저는 완전히 확신했어요. 소라가 민수의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거요. 민수는 남편이 아니라 돈을 갖다 바치는 호구였던 거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며칠 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지 몰라서 인터폰으로 확인해 봤는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깔끔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하지만 얼굴이 심각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소라 씨 가족 되시나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소라를 아는 사람이 저를 찾아오다니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박진호라고 합니다. 이소라라는 여자와 좀 복잡한 관계였는데 꼭 말씀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복잡한 관계라니 무슨 뜻일까요? 일단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거실에 앉은 진호의 표정이 정말 심각했어요. 뭔가 큰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혹시 이소라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 여자와 2년 동안 동거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동거요? 언제요? 작년까지요. 아드님과 만나기 직전까지. 그럼 소라가 혼자 산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어요? 네, 거짓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똑같이 당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진호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대출 계약서, 카드 사용 내역서, 그리고 문자 메시지 캡처들이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첫 번째 서류는 대출 계약서였어요. 박진호 명의로 된 5천만 원 대출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소라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 명의로 빌린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 한다면서요.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30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했어요. 1,000만 원, 3천만 원, 결국 5천만 원까지 빌렸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민수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갚을 수 있다고 했던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요구했어요. 제가 거절하니까. 진호가 휴대폰을 꺼내서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줬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보냈어요. 문자 내용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오빠가 날 진짜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안 해주면 우리 관계 끝이야. 다른 남자들은 다 해주는데 오빠만 인색해. 실망이야. 마지막 기회야. 안 해주면 정말 헤어져. 이런 협박성 메시지들이 수십 개나 있었어요. 이런 메시지를 받고도 참았어요?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한계가 왔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라졌어요. 연락도 안 되고, 사라졌다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짐을 다 빼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알게 됐죠.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그 다른 남자가 우리 민수였던 거예요. 어머님, 혹시 아드님도 대출 받으신 적 있나요? 그런 것 같았어요. 똑같은 수법이에요. 사업 자금이라고 하면서 조금씩 빌리게 하다가 나중에는 큰 금액까지 요구할 거예요. 진호가 보여준 증거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까지 모든 박진호라는 남자가 빌린 돈으로 결제된 거였어요. 이게 다 소라가 쓴 거예요? 네, 저와 동거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제게는 절약하라고 했죠. 민수 상황과 똑같았어요. 그럼 소라가 말한 가족 없다는 것도 거짓말인가요? 당연히 거짓말이에요. 부모님 살아계시고 오빠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을 안 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공부만 하던 순진했던 민수가 이런 여자에게 당했다니요. 어머님, 지금이라도 막아야 해요. 안 그러면 아드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직접 대면해서 따져야 해요. 제가 증거도 있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민수를 불러서 진호와 함께 만났어요. 민수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소라가 눈치채면 또 뭔가 꾸밀 것 같아서요. 민수는 진호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민수야, 앉아. 내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진호가 민수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소라와의 관계, 대출 사기, 거짓말들까지요. 민수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상해요. 소라는 제가 첫 번째 남자친구라고 했는데요. 민수 씨, 이것 좀 보세요. 진호가 소라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여행 사진, 동거 생활 사진들이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이게 언제 찍은 거예요? 작년 여름이에요. 민수 씨와 만나기 몇 달 전이죠. 그럼 소라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그때 민수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와의 결혼도? 결혼 사기예요. 돈이 목적이었던 거죠.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민수야,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더 늦기 전에 정리해야 해.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소라와 직접 얘기해 봐야지. 그날 밤 바로 소라를 집으로 불렀어요. 저와 민수, 진호, 소라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됐어요. 소라가 집에 왔을 때 진호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어요. 진호 오빠? 왜 여기에? 소라야, 이제 다 끝났어. 모든 걸 말할 때가 됐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소라가 당황하면서도 버티려고 했어요. 소라야, 진호 씨가 모든 걸 다 말했어. 뭘 말했다는 거예요? 너와 진호 씨가 동거했던 것, 진호 씨한테 사기친 것, 모든 걸 다 말했어. 무슨 사기요? 저는 사기 같은 거 친 적 없어요. 끝까지 잡아떼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건 뭐야? 진호가 대출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이것도 사기가 아니야? 그건 정말 사업 때문이었어요. 사업. 그럼 사업은 어떻게 됐어? 그게 잘 안 됐어요. 잘 안 된 게 아니라 아예 안 했잖아. 진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돈으로 명품 사고 고급 레스토랑 다니고 그게 사업이야? 소라가 말문이 막혔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소라야, 나한테도 같은 거짓말을 한 거야? 오빠, 그게 아니라 같은 거짓말이지. 온라인 쇼핑몰, 사업 자금, 다 거짓말이었지? 오빠! 대답해! 나한테도 똑같이 사기친 거야? 민수가 소리쳤어요. 그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던 아이가요. 아니야. 오빠는 달라. 오빠는 정말 사랑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 제가 끼어들었어요. 소라야, 이제 그만해. 다 들통났잖아. 어머님, 저 정말 민수 오빠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켜? 무슨 고생이요? 민수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는 거 몰라?
너 때문에. 소라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버텼어요. 그건 오빠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내가 돈을 다 써버려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이건 뭐야? 진호가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줬어요.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이런 거 누가 썼어? 그건 똑같잖아. 진호 씨한테 한 것과 민수한테 한 것이. 소라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겠죠. 알겠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쩌자는 거냐고? 당연히 갚아야지. 뭘 갚아요? 민수한테 사기친 돈. 저는 사기 안 쳤어요. 부부끼리 돈 쓰는 게 사기예요? 부부. 너 결혼할 때부터 사기칠 생각이었잖아. 증명해 보세요. 소라가 뻔뻔하게 나왔어요. 증명? 진호 씨가 증거 다 갖고 있잖아. 그건 진호 오빠 일이고 민수 오빠는 달라요. 똑같은 수법인데 뭐가 달라? 달라요. 저는 민수 오빠와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민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소라야, 솔직히 말해.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뭐야? 오빠를 사랑해서죠. 정말? 정말이에요. 그럼 왜 나는 낡은 옷 입고 알바까지 하는데 너는 명품만 샀니? 그건 필요해서. 필요해서 몇백만 원짜리 가방이 필요해. 오빠, 대답해. 민수가 정말 화가 났나 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소라야, 너 지금까지 얼마나 썼어? 뭐려? 내 돈으로 얼마나 썼냐고. 그건 계산해봐. 명품들, 외식비, 화장품 다 합치면 얼마야? 소라가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몇 천만 원이지? 아니면 억대? 오빠, 그렇게 따지면 따지면 뭐? 내가 따질 자격도 없어? 아니에요. 하지만은 뭐야? 내 돈인데. 그때 소라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오빠, 저 정말 어려웠어요.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혼자 살았다고? 진호 씨와 동거했으면서?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럼 나는 진짜 사랑이야? 당연하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쳐? 민수가 정말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그럼 나는 뭐야? 돈만 갖다 바치는 호구야? 오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나는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너는 명품 사고. 오빠, 이제 그만해. 더는 못 참겠어. 민수가 일어섰어요. 나 이렇게 바보로 살고 싶지 않아. 그러자 소라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그럼 어쩔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그래, 이혼하자.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저 임신했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거짓말로 협박하려고 하더라고요. 임신 증명해봐. 제가 소리쳤어요. 증명해 보라고요? 어떻게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아. 그건 임신이 사실이면 지금 당장 병원 가자. 소라가 말문이 막혔어요. 못 가겠지? 거짓말이니까? 아니에요. 그럼 지금 가자. 지금은 지금 안 가면 거짓말인 걸로 알겠어. 소라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알겠어요. 임신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역시 거짓말이었네. 제가 정말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마지막까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했구나. 어머님, 이제 그만해. 더는 우리 민수 괴롭히지 마. 저는 나가. 당장 나가. 소라가 결국 집을 나갔어요. 마지막까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소라가 나간 후 저희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민수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고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순진하게 살아온 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진호가 먼저 침묵을 깨뜨렸어요. 민수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머리가 하나도 안 돌아가요.
민수의 목소리가 정말 힘이 없었어요. 그동안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아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엄마가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야, 엄마 말 들어봐. 네, 엄마. 이제 정신 차리고 결정해야 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아니면 제대로 정리할 거야. 민수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아직 당황스러움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감정도 보였어요. 정리하고 싶어요, 엄마.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안도했어요. 민수가 정신을 차렸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정리할 거야? 그냥 이혼만 할 거야? 아니요.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야 해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민수 씨. 저도 변호사와 상담받았는데 민사 소송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변호사를 만나봐야겠네. 저는 법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다음 날 오전, 저희는 진호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김지훈 변호사라는 분이었는데 가정법원 사건이나 재산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연락은 받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김 변호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인상이 선량해 보였어요. 일단 상황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볼까요? 진호 씨한테 대략적인 얘기는 들었지만 당사자분께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민수가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소라와 어떻게 만났는지, 결혼까지의 과정, 그리고 결혼 후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얘기했어요. 민수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형적인 경제적 통제 패턴이네요. 그럼 대출은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셨어요? 결혼하고 한 달 후부터요. 처음에는 30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민수가 지금까지의 대출 내역을 차례대로 설명했어요. 300만 원에서 시작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5000만 원까지요. 총액이 얼마나 되죠?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8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200만 원이라니. 그 숫자를 들으니까 다시 한번 충격이었어요. 변호사가 진호가 가져온 증거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진호 씨 사건과 수법이 완전히 일치하네요. 이 정도면 민사 소송에서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건입니다. 정말요? 네. 혼인무효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혼인무효요? 네. 처음부터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니까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지만 민사로는 승산이 충분해요. 혼인무효라는 말이 생소했지만 뭔가 희망적으로 들렸어요.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결혼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산 관계도 원상회복되어야 하죠. 그럼 빌린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승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숨겨놓으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집니다. 판결문은 종이에 불과해요. 실제 돈을 받으려면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승소해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조회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찾을 수도 있고 급여가 있다면 급여 압류도 가능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사기임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죠. 소송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민수야, 어떻게 생각해?
민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민수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며칠 후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가져갔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완벽한 증거들이네요. 이제 소장 작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언제 제출하실 예정이세요? 내일 바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혼인무효,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소라한테는 언제 통지가 갈까요? 소장 제출 후 일주일 정도 후에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 송달될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소라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절대 접촉하지 마세요. 혹시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민수와 차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정리해 봤어요. 민수야,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 네. 정말 속이 시원해요. 그동안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했는데 확신이 없어서 참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사실 진호 씨가 오기 한 달 전부터였어요. 소라가 저한테 하는 말들이 점점 차가워졌거든요. 어떤 말들? 제가 조금이라도 의견을 내면 오빠는 경제관념이 없다.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참았구나.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이혼당할까봐 무서웠어요. 순진하게 살아온 민수에게는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엄마가 옆에 있을 거니까. 네, 정말 든든해요. 며칠 후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소장 제출 완료했습니다. 법원에서 곧 재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고 상대방에게도 소장이 송달될 겁니다. 드디어 시작됐어요. 소라와의 법정 싸움이요. 그때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분노도 있었고 불안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마침내 내 아들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소송 절차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법원에서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잡혔고 소라에게도 소장이 정식으로 송달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동안 민수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소라와 헤어진 후 민수는 야간 알바를 그만두고 본업에만 집중했어요. 회사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알아봤는지 업무 평가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저와의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일주일에 2번은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고 전화도 자주 했거든요. 우리의 일상이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엄마, 오늘 첫 재판이에요. 응, 긴장돼? 아니요, 오히려 시원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민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당당한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법원에 가는 길에서 민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또 그런 소리 하네. 아니에요, 진짜 죄송해요. 엄마가 고생해서 키워주셨는데 제가 몇 달 만에 다 망쳐버렸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수가 이렇게 진솔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소라와 있을 때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민수야, 망친 게 아니야. 교훈을 얻은 거지. 교훈이요? 응.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네, 정말 깨달았어요. 법정에서 만난 소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전처럼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았고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명품 가방도 없었고 화장도 진하지 않았어요. 법정이라는 공간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재판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저희가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은행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명세서, 대출 계약서까지 모든 게 소라의 사기 행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피고는 원고와의 결혼이 진정한 애정에 기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십니까? 판사가 엄숙하게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소라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 원고 명의 대출 8,2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업 자금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업은 실제로 진행하셨나요? 준비 중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준비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라가 답변을 못하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뭔가 귀띔을 해줬지만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저희 변호사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잘 됐습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반박을 못했네요.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 건가요? 네,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거든요. 정말 평화로웠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민수는 피곤에 찌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엄마, 재판 보면서 느꼈는데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왜? 소라가 법정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저한테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게 너무 뻔하더라고요. 지금 깨달았으니까 됐어. 그런데 엄마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는 나이를 더 먹었으니까. 세상 경험도 더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동안 너를 봐와서 내가 언제 이상한지 알 수 있어. 민수가 쑥스럽게 웃었다. 며칠 후 민수가 회사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팀장님이 저를 칭찬하셨어요. 요즘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그래? 우리 민수는 원래 성실했는걸. 그리고 승진 얘기도 나왔어요. 정말? 벌써? 네. 그동안 야간 알바 때문에 집중을 못했는데 이제 본업에만 충실하니까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소라 때문에 망가질 뻔했던 민수의 직장 생활이 다시 궤도에 오르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두 번째 재판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증인 신문이 있었는데 진호가 나와서 증언했어요. 진호의 증언은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2년 동안 동거했습니다. 동거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제 명의로 대출을 받게 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요. 얼마나 받았나요? 총 5천만 원입니다. 그 돈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됐나요? 아니요. 명품 구매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등 사치품 구입에 사용됐습니다. 진호의 증언은 소라의 사기 수법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같은 방식으로 여러 남자들을 속였다는 게 입증된 거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승소 확률은 어떻게 보세요? 99% 승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한 달 후 마침내 판결이 났어요.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8,20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혼인무효도 인정됐어요. 소라와의 결혼은 법적으로 처음부터 무효가 된 거였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평생 당하고 살았을 거예요. 이제 그만 고맙다는 말 해. 앞으로 잘 사는 게 더 중요해. 네.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면서 잘 살겠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법적으로 이긴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민수가 다시 제 아들로 돌아온 것 같아서 행복했거든요. 소라가 끼어들기 전에 그 따뜻한 모자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느낌이었어요. 물론 앞으로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민수가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자 관계가 예전보다 더 끈끈해졌다는 거고요. 판결이 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저녁 집에서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수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소라였어요. 초인종이 계속 울렸고 소라의 목소리가 간절하게 들렸어요. 저예요, 오빠. 꼭 할 말이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민수에게 일단 문을 열어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거든요. 문을 열었을 때 소라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처럼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았고 명품도 하나 없었어요.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거실에 앉은 소라는 계속 손을 떨고 있었어요. 소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민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니었을지라도 지내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믿을 수 없었어요. 진호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진호 씨는 뭐야? 그 사람한테도 사랑한다고 했겠지? 소라는 진호와는 달랐다고, 민수는 정말 사랑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소라가 민수에게 다가가면서 간절하게 말했어요. 돈도 다 갚고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고, 일을 해서라도 갚겠다고 했어요. 민수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소라가 이렇게 울면서 매달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원래 마음이 약한 아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라는 계속해서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때가 진심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민수가 없으면 정말 죽고 싶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민수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저는 급하게 민수에게 속지 말라고 말했어요. 민수야, 속지 마. 저 여자 말 믿으면 안 돼. 소라가 저한테까지 매달렸어요. 기회를 달라고, 다 보상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말들도 다 연기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민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소라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나를 사랑했어? 소라가 정말이라고 대답하자 민수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자신이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까지 모른 척한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고생하는데도 명품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 다닌 것에 대해서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어요. 진호에게 했던 것과 똑같다고, 온라인 쇼핑몰이며 사업 자금이며 모든 게 똑같다고 했어요. 소라는 우연이라고 변명했지만 민수는 믿지 않았어요. 2년 동거하고 5천만 원을 뜯어낸 게 우연일 리 없다고 했어요. 소라야! 나 이제 너한테 속지 않아! 소라가 민수의 다리를 붙잡으며 정말 오빠를 사랑하고 있어. 놔! 그건 네 문제야! 나는 더 이상 상관없어! 거짓말이 아니야, 오빠. 소라가 계속 매달렸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랑했으면 이런 짓 하지 않았을 거야! 민수가 소라의 손을 뿌리치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라는 진호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을 거고 자신 다음에도 또 다른 남자에게 똑같이 할 거라고요. 소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마지막이라고,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고 했지만 민수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며 현관문을 열고 나가달라고 했어요. 소라가 마지막으로 저를 보며 민수를 설득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돼. 너는 우리 민수한테 독이야. 당장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소라가 결국 일어서서
마지막까지 민수를 돌아보면서 나갔어요. 문이 닫힌 후 민수가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 저 잘한 거 맞겠죠? 정말 잘했어, 민수야. 민수는 처음에는 조금 흔들렸지만 소라의 말을 들으면서 확실히 깨달았다고 했어요. 진호에게 했던 말과 똑같다는 걸 알았다고 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기회를 달라는 말도, 심지어 죽겠다는 말까지 모든 게 똑같았다고요. 민수는 제게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반대해줘서, 그리고 옆에 있어주셔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소라를 보면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말했어요. 마지막까지 연기를 했고 눈물도 계산해서 흘리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소라가 합의를 제안했다는 거였어요. 8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지급 능력이 없다는 주장이었어요. 민수와 상의해 본 결과 합의를 거부하기로 했어요. 끝까지 받아내야 한다는 게 민수의 생각이었어요. 결국 저희는 강제 집행을 진행하기로 했죠. 민수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신중해졌고 저와의 관계도 더 끈끈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가족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걸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모자는 함께 이겨낼 자신이 생겼어요. 가족과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서로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